사람들은 말한다. 인내심 강한 아내를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녀의 분노는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테니 내 남편 박민주는 그 사실을 잊었다. 그는 내가 그저 달콤한 미소와 야근이라는 핑계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바보 같은 여자인 줄 알았다. 그는 몰래 재혼했다. 우리가 7년간 피땀 흘려 모은 아파트 전세금을 가지고 L호텔에서 화려한 파티를 열었다. 내 심장은 산산조각 났지만 울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가장 멋진 블랙드레스를 꺼내 입고 핏빛 같은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그의 결혼식 단상 위로 올라갔다.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나는 그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오빠, 당신의 첫날 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 그리고 그가 봉투를 열었을 때 웃음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귀신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안녕하세요. 진숙의 비밀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두 얼굴을 가진 연인과는 멀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피가 끓어오르는 드라마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출석 체크부터 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ATM 부스 안의 공기는 섭씨 18도라는 표준 온도에 맞춰 피부를 찌를 듯 차가워야 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옥수수 알만한 땀방울이 관자놀이에서부터 흘러내려 목을 타고 흘러내려 내 셔츠 깃을 적셨다. 내 눈은 화면에 고정되었다. 눈앞에 파란 ATM 화면의 깜빡이는 숫자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는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다. 하루 종일 일한 피로 때문에 생긴 환각이기를 바랐다. 심지어 악몽에서 깨어나길 바라며 뺨을 가볍게 때려보기도 했다. 하지만 뺨의 통증은 현실이었고 화면 속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최종 잔액 150원. 5만 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순식간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 기계 모서리를 붙잡아야만 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푼, 두 푼 모았던 수억 원의 돈은 어디로?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우리의 꿈이었다. 내일, 우리의 7주년 결혼기념일에 맞춰 아파트 전세금 잔금을 치르기 위해 마련해둔 돈이었다. 나는 민준에게 잔금 완납 증명서를 결혼기념일 선물로 건넸을 때 그가 지을 행복한 표정을 이미 상상하고 있었다. 격렬하게 떨리는 손으로 나는 거래 내역 조회 버튼을 눌렀다. 명세서가 인쇄되는 소리가 마치 내 뇌신경을 긁어내는 톱 소리처럼 들렸다. 지익, 지익, 지익. 긴 명세서가 줄줄이 나왔다. 나는 그것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지난 한 달간의 거래 내역을 훑어보았다. 숨이 대섰다.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이제는 완전히 멈춘 것 같았다. 4월 15일 유나 웨딩 플래너 500만 원 이체. 4월 18일 청담 주얼리 500만 원 결제. 4월 20일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 볼룸 1억 원 이체. 웨딩 플래너 보석 가게 최고급 호텔.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소리 없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은 신성한 돈이 불륜의 향연을 위해 쓰인 것이다. 거래 내역의 이름들이 한마디 말도 없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민주는 내 돈만 훔친 게 아니었다. 그는 내 미래와 믿음을 훔쳤고 내 자존심을 짓밟았다. 저기요, 손님, 괜찮으세요? ATM 부스 유리문을 두드리는 경비원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나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범죄의 증거가 담긴 명세서를 차가운 손 안에 구겨 넣었다. 괜찮아요, 아저씨.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나는 거짓말을 하고는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밖으로 서둘러 나갔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하늘은 마치 나와 함께 울어주는 것 같았다. 밤 9시 나는 텅 빈 눈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방금 퇴근한 민준이 사온 치킨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다. 자기야, 미안. 또 늦었네. 알잖아.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수정을 요청해서. 민준이 익숙한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식당으로 들어섰다. 얼굴은 상쾌해 보였다.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평소와 다른 남성적인 향수 냄새가 났다.
지난달에 내가 사준 향수가 아니네. 민주는 치킨 박스를 식탁에 내려놓고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 입맞춤, 독침에 쏘인 것 같았다. 토하고 싶었다. 소리 지르고 싶었다. 저 순진한 척하는 얼굴에 김치찌개라도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변호사이자 오랜 친구인 지훈의 말이 떠올랐다. 분노는 쉬운 거야, 서연아. 하지만 교활한 인간을 무너뜨리려면 냉정함이 필요해. 지금 폭탄을 터뜨리면 그는 도망칠 기회를 얻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내 평생 지어본 미소 중 가장 가식적인 미소였다. 괜찮아, 오빠. 우리를 위해 돈 버느라 정말 힘들었겠다. 나는 우리라는 단어에 힘주어 말했다. 민주는 가볍게 웃으며 앉아 재킷을 벗었다. 그럼 우리 미래를 위해서잖아. 아, 맞다. 내일 우리 결혼기념일이지. 미안한데 나 3일 동안 부산으로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부장님이 거기 프로젝트를 맡기셔서 그래도 돌아올 때 특별한 선물 사올게. 출장, 부산. 나는 그의 밥그릇에 밥을 퍼주며 그를 쳐다봤다. 마음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손은 안정적이었다. 괜찮아, 오빠. 다녀와. 일이 중요하지. 그래, 내 지옥으로나 가버려, 오빠. 그날 밤은 아주 느리게 흘러갔다. 나는 평소처럼 그를 대했다. 까다로운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의 거짓말을 들으며 뱃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참았다. 민주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맛있게 밥을 먹었다.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 내가 무일푼일 때부터 함께했던 남편의 얼굴은 그저 가면일 뿐이었다. 새벽 2시 침대 옆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마 온종일 자신의 파티 준비를 하느라 피곤했겠지. 내 피와 땀으로 비용을 댄 파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는 몸을 일으켰다. 가로등 불빛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평화롭게 잠든 민준의 얼굴을 비췄다. 아이러니하게도 범죄자가 이렇게 편안히 잠들 수 있다니. 내 시선은 협탁 위에 놓인 민준의 휴대폰으로 향했다. 평소에는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가고 베개 밑에 두곤 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너무 피곤했거나 혹은 너무 안심해서였을까. 그는 부주의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희미하게 켜졌다. 비밀번호 입력.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예전의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다. 바뀌었을까? 나는 1028을 입력해 보았다. 딸깍, 열렸다. 멍청이. 그는 비밀번호조차 바꾸지 않았다. 그의 과도한 자신감이 그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다. 내 손가락은 재빨리 메신저 앱을 열었다. 최상단에는 내 사랑 자기라는 이름으로 고정된 대화창이 있었다. 클라이언트 이름도 상사 이름도 아니었다. 나는 그 대화창을 열었다. 1시간 전에 보내진 마지막 메시지를 읽으며 눈이 뜨거워졌다.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간이었다. 그 여자의 메시지는 이랬다. 오빠, 케이터링 잔금 입금된 거 확인했어. 데코도 전부 확정됐고 모레가 너무 기다려져. 드디어 우리 모든 사람 앞에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거잖아. 그 늙은 마누라가 우리가 자기 돈으로 신혼여행 가는 거 알면 어떤 표정일지 너무 궁금하다. 사랑해, 오빠. 민주는 짧지만 치명적인 답장을 보냈다. 조금만 참아, 자기야. 내일 출장 간다고 핑계 대고 나갈게. 돈은 다 안전해. 우린 즐기기만 하면 돼. 내 손에서 휴대폰이 떨렸다. 알림 때문이 아니라 분노를 참느라 부들부들 떨리는 내 손 때문이었다. 그렇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비웃고 있었다. 내 고통 위에서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코를 고는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침실 안에서 내 눈물은 말라붙었고 그 자리는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으로 채워졌다. 오늘 밤은 편히 자, 오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앞으로는 평생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게 해줄 테니. 여행 가방 지퍼를 닫는 소리가 우리 침실의 아침 정적을 깼다.
지익 길게 나는 소리. 마치 이미 시체가 되어버린 우리 결혼 생활의 관뚜껑을 닫는 소리 같았다. 민주는 옷장 앞 대형 거울 앞에 서서 파란색 셔츠 깃을 매만지고 있었다. 그는 멋지고 상쾌하고 행복해 보였다. 지방에서 산더미 같은 프로젝트 마감에 시달릴 사람치고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그는 이번 달에만 3병째 산 비싼 향수를 손목과 목에 뿌렸다. 시트러스와 샌다루드 향이 퍼져나왔다. 그가 숨기고 있는 거짓말의 악취를 덮으려는 듯이 나 다녀올게, 자기야. 그가 몸을 돌리며 서류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다. 거기는 프로젝트 현장이 좀 외진 곳이라 신호가 잘 안 터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답장이 느려도 화내지 마. 이불을 개고 있던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빠, 조심해서 다녀와. 건강 잘 챙기고. 역시 당신은 최고의 아내야. 그가 말하며 내 뺨에 짧게 입을 맞췄다. 현관문이 닫히고 할부금도 내가 종종 보태주던 펠리세이드의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리며 멀어지자 최고의 아내라는 가면을 바로 벗어던졌다. 내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하게 변했다.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나는 낡은 아반떼 키와 지갑을 집어들었다. 준비는 필요 없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진실뿐이었다. 그날 아침 서울의 도로는 꽉 막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차 앞선어 대 앞에 있는 민준의 차 꽁무니를 볼 수 있었다. 충분히 안전한 거리였다. 심장이 자동차 바퀴보다 더 빨리 뛰었다. 나는 핸들을 너무 꽉 잡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였다. 1시간이 지났지만 민준의 차는 그가 말한 부산행 KTX역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명품 부티크와 고급 카페가 즐비한 부촌 청담동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의 차는 속도를 줄이더니 유럽 고전 양식의 호화로운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커다란 간판에는 금색 글씨로 엘라모르 브라이덜 꽃띠르라고 쓰여 있었다. 웨딩드레스 샵. 나는 길 건너 무성한 나무 아래에 차를 세웠다. 내 존재를 숨기기에 충분한 곳이었다. 짙게 썬팅된 내 차 유리가 이성과 길 건너의 광기 사이를 가르는 유일한 방패였다. 앞 유리 너머로 그가 보였다. 민주는 활짝 웃으며 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그는 오래 혼자 있지 않았다. 부티크의 유리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자가 그를 맞으러 나왔다. 그녀였다. 최유나. 어젯밤 메신저 앱에 프로필 사진으로 본 얼굴이었다. 하지만 직접 보니 피가 머리끝까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어렸다. 아마 20대 초반일 것이다. 피부는 도자기처럼 하얗고 깨끗했다. 머리는 금빛 갈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주었고 몸은 가냘팠다.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인형 같았다. 민주는 주저없이 그 여자의 가느다란 허리를 감쌌다.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유나는 애교스럽게 웃으며 까치발을 들어 남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 웃음. 나는 더 잘 보기 위해 차창을 조금 내렸다. 거리와 교통 소음에 가려졌지만 나는 그들의 몸짓을 볼 수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젖히고 어깨를 들썩이며 활짝 웃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유로운 웃음. 가슴이 답답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내 패를 쥐어짜는 것 같았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저렇게 웃었던 게 언제였을까? 1년 전, 2년 전, 요즘 그는 집에만 오면 항상 얼굴을 찌푸리고 피곤하다고 투덜대고 머리 아프다고 핑계를 댔다. 알고 보니 그의 웃음이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의 웃음은 그저 다른 여자에게로 옮겨갔을 뿐이었다. 그들은 부티크 안으로 들어갔다. 부티크의 전면벽은 거대한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나를 고문하는 무성 영화를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쪽 피팅룸의 커튼이 걷혔다. 유나가 나왔다. 숨이 돋았다. 그녀는 샴페인 골드 색상의 현대적인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부티크의 샹들리에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크리스털 비즈가 촘촘히 박혀 있었다. 드레스 자락은 길게 늘어져 바닥을 쓸었다. 그녀는 대형 거울 앞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아주 아름답고 아주 비쌌다. 내 머릿속은 빠르게 계산했다. 이 동네 디자이너 드레스는 최소 500만 원에서 3억만 원은 할 것이다. 3억만 원. 그것은 내가 2년 연속 연말 보너스를 모아 우리 전세금에 보태려고 했던 돈이었다. 새 옷도 사지 않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외식도 하지 않고 모든 사치를 참아가며 모은 돈이었다. 이제 그 돈이 다른 여자의 몸에 붙어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상간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유나의 뒤에 서 있는 민준을 보았다. 그는 그 여자의 어깨에 양손을 얹고 숭배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오직 나만의 것이었던 그 눈빛. 민준의 입이 움직였다. 새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칭찬하는 것 같았다. 유나는 수줍게 웃으며 몸을 돌려 민준을 꼭 껴안았다. 터져 나오려는 눈물에 시야가 흐려졌다. 심한 메스꺼움이 배를 덮쳤다.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역겨움 때문이었다. 그 위선을 보는 것이 역겨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손잡이를 잡았다. 머릿속 이성은 마비되었다. 상처 입은 아내의 원시적인 본능만이 남았다. 나는 내리고 싶었다. 지금 당장 저 길을 건너고 싶었다. 저 유리문을 박차고 들어가 유나의 하이라이트 머리채를 잡고 저 비싼 드레스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민준의 뺨을 때려 누가 자기 생활비를 대주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개자식.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신음했다. 내 발은 이미 아스팔트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더 이상 자존심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온 서울 시민이 알게 되더라도 상관없었다. 인터넷에 퍼지게 되더라도 차라리 다 같이 망해버리자. 드르르, 드르르, 드르르. 조수석에 있던 휴대폰이 길게 울렸다. 김지훈 변호사라는 이름이 화면에서 깜빡였다. 나는 그 화면을 보다가 다시 부티크 쪽을 쳐다봤다. 민준이 유나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전화를 받았다. 저것들 죽여버릴 거야, 지훈아. 나 지금 부티크 앞이야. 나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눈물이 뺨을 적시기 시작했다. 내 돈으로 드레스 피팅하고 있어. 나 지금 내려서 저것들 머리채 잡을 거야.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의 무거운 한숨 소리만 들렸다. 서연아, 내 말 들어. 지훈의 목소리는 내 패닉과 대조적으로 차분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 있고 날카로웠다. 내리지 마. 차에서 나오지 마. 지금 당장 문 잠가. 하지만 지훈아, 내 돈, 내 자존심이, 내 말은 중간에 끊겼다. 지금 내리면 넌 그냥 구경거리가 될 뿐이야. 서연아. 지훈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넌 히스테리 부리는 미친 아내처럼 보일 거고 민주는 사실을 왜곡할 거야. 내가 정신 이상이라고 말하고 유나는 피해자가 되겠지. 경찰은 그냥 중재하고 너희를 집으로 돌려보낼 거야. 그걸 원해? 빈손으로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고 싶어? 지훈의 말이 내 명치를 정확히 꿰뚫었다. 나는 멍하니 부티크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쟤들이 내 고통 위에서 웃고 떠드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아니, 지훈이 차갑게 대답했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아. 우리는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거야. 그 인간을 완전히 박살내고 싶다면,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싶다면 우리는 우아하게 움직여야 해. 그가 높이 날아오르게 내버려둬, 서연아. 그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끼게 해. 훔친 돈을 다 쓰게 내버려둬. 그가 행복의 절정에 올랐을 때, 바로 그때 그의 발밑에 카펫을 확 잡아당기는 거야. 나는 뺨에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다. 시선은 다시 부티크 안에 민준에게로 향했다. 참아, 지훈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달래는 듯 조금 부드러워졌다. 내가 이미 그 사람 계좌 법의학 감식팀을 준비시켰어. 형사 증거들을 모으는 중이야. 우리에겐 실행에 옮길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해. 그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순간.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텅 빈 폐를 채우려 애썼다. 지훈의 말이 맞았다. 지금 들이닥치는 것은 순간의 감정 해소일 뿐이다. 나에겐 더 잔인한 복수가 필요했다. 알았어. 나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여전히 차갑게 들렸지만 목소리는 안정을 되찾았다. 나 안 내릴게. 잘했어. 지훈이 말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마음을 진정시켜. 내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날이 올 때까지 넌 계속해서 바보 같은 아내 역할을 해야 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은 다시 핸들을 꽉 잡았다. 길 건너편에서 민준과 유나가 손을 잡고 부티크를 나왔다. 서울의 햇살 아래 행복하게 웃으며.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커플처럼 보였다. 나는 멀어지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다. 오늘 실컷 웃어도 오빠. 나는 차가운 차창에 대고 속삭였다. 네가 앞으로 흘릴 눈물이 네가 훔쳐간 내 돈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약속할 테니. 나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기어를 넣기 전에 내 피를 싸늘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민준이 차에 타려 할 때 그의 뒷주머니에서 금색의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졌다. 민준은 알아채지 못했다. 유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차는 떠나버렸다. 그 종이는 인도 가장자리에 홀로 남았다.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차에서 내려 길을 건너 달려갔다. 그 두꺼운 종이를 주울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들이 인쇄소에서 막 받아왔을지도 모르는 청첩장 샘플 조각이었다. 나는 그 비싼 종이의 질감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거기에 적힌 글씨를 읽고 눈이 커졌다. 그들이 그토록 꽁꽁 숨겨왔던 장소와 날짜가 이제 내 손안에 있었다.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 볼룸.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내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다. 치명적이고 광기 어린 계획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오빠. 나는 그 금색 종이를 구겨버리며 중얼거렸다. 내가 꼭 참석할게. 반드시. 그날 밤 마늘 볶는 냄새와 된장 끓는 냄새가 우리 집 주방을 가득 채웠다. 나는 냄비 속 김치찌개를 젓고 있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게 내버려 두었다.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눈의 붓기를 가리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내 인생 최고의 연기였다. 식탁에는 민준이 넥타이를 풀며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탐색하는 눈빛이었다. 퇴근하고 돌아온 후부터 그는 불안해 보였다. 아마 내가 너무 말이 없어서였거나 아니면 그의 잠재의식 속 죄책감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게 양심이란 게 아직 남아있다면 말이다. 당신, 아까부터 왜 그렇게 말이 없어? 민준이 침묵을 깨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평소 같으면 내가 올해 출장 간다고 하면 잔소리했을 텐데 국자를 든 내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려 애썼다. 나는 우아하게 연기해야 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순종적이고 바보 같은 아내가 되어야 했다. 음각. 나는 몸을 돌려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냥 생각 중이었어. 오빠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한다니. 정말 피곤하겠다 싶어서 내 잔소리로 오빠 머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나는 찌개를 그릇에 담아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먼저 먹어, 오빠. 오빠가 좋아하는 거잖아. 민주는 그릇을 쳐다보고 다시 나를 쳐다봤다. 천천히 그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렸다. 그 거만한 미소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믿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바보 같다고 믿었다. 그래, 그래야지.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지지해야지. 그가 개걸스럽게 밥을 뜨며 말했다. 이게 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잖아.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보너스가 엄청나. 그럼 우리 해외여행도 갈 수 있어. 지옥으로의 여행? 나는 속으로 되물었다. 응, 오빠. 아멘.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식사를 마친 민주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 먼저 씻고 상쾌하게 나올게. 그러고 나서 짐 좀 싸야겠다.
내 여행 가방 좀 챙겨줘. 알았어, 오빠. 5분 후 샤워기에서 물줄기가 쏟아지는 소리가 욕실 안에서 들려왔다. 욕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바로 지금이었다. 나는 여행 가방을 챙기지 않았다. 내 발걸음은 집 한쪽에 있는 민준의 개인 서재로 향했다. 그가 항상 회사 기밀 서류가 많다고 말해서 내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던 공간. 이제 나는 그 비밀이 회사의 것이 아니라 그의 거짓말의 것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그의 책상 위 작은 스탠드 조명을 켰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구석에는 검은색의 작은 철제 금고가 잠겨 있었다. 나는 비밀번호를 몰랐고 지금 열려고 시도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하지만 나는 민준의 나쁜 습관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안전하다고 느낄 때 부주의해진다. 내 시선은 의자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그의 가죽 서류 가방에 꽂혔다. 그가 어딜 가든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 그의 프로젝트에 목숨이 담겨 있다는 그 가방. 떨리지만 재빠른 손으로 나는 그 가방의 버클을 풀었다. 금속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예민해진 내 귀에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문 쪽을 돌아보며 욕실에서 나는 물소리가 여전히 들리는지 확인했다. 아직 안전했다. 나는 가방 안을 뒤졌다. 노트북, 충전기, 그리고 두꺼운 파란색 플라스틱 파일이 있었다. 나는 그 파일을 꺼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마치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첫 번째 장, 호텔 사용료 완납 증명서. 두 번째 장, 다이아몬드 세트 구매 영수증. 완납. 세 번째 장, 숨이 떠섰다. 나는 세 번째 장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종이는 쇼핑 영수증이 아니었다. 우리가 정기예금을 넣어둔 은행의 로고가 박힌 공식적인 은행 서류였다. 그 예금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으로 만약 나쁜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내 미래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서류의 제목은 정기예금 해지 및 계약 종료 신청서였다. 해지 날짜는 2주 전, 금액은 2억 원. 수취인은 민준의 개인 계좌. 내 손은 그 종이를 쥐고 너무 심하게 떨려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를 소리 지르고 싶게 만든 것은 액수가 아니었다. 서류 하단에 적힌 내용 때문이었다. 계좌주 서명란에 이서연이라는 서명이 되어 있었다. 내 이름이었지만 내 서명이 아니었다. 선이 너무 뻣뻣했고 획이 망설인 흔적이 역력했다. 민준이 내 아버지의 유산을 훔치기 위해 내 서명을 위조한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범죄였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였다. 징역 6년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가 얼마나 저열한 인간인지 알게 되자 토할 것 같았다. 그는 내 사랑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집에 들어온 도둑처럼 나를 강탈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도둑은 나와 한 침대에서 잔다는 것이었다. 나는 서둘러 잠옷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 서류를 촬영했다. 앞면, 위조된 서명 부분, 그리고 민준의 계좌로 이체된 증거까지. 찰칵, 찰칵, 찰칵. 사진이 선명하고 글자가 잘 읽히는지 확인했다. 그러고 나서 그 사진들을 암호화된 메시지로 지훈의 번호로 보냈다. 확보했어. 나는 짧게 입력했다. 지훈의 답장이 1초 만에 도착했다. 빙고. 이게 우리 비장의 카드야, 서연아. 이 증거만 있으면 그 인간 파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감방에서 썩게 만들 수 있어. 원본은 가능하면 보관하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그대로 돌려놔. 들키면 안 돼. 원본을 가져갈 수는 없었다. 민주는 떠나기 전에 분명히 확인할 것이다. 나는 그 파일을 가방에 다시 넣고 버클을 원래 위치 그대로 채웠다. 내가 책상 스탠드를 끄는 순간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젖은 발걸음 소리가 침실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작은 걸음으로 서재를 빠져나와 옆문으로 침실에 들어갔다. 침대 위에서 옷을 개는 척했다. 민주는 허리에 수건을 두른 채 방으로 들어왔다.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는 내가 그의 셔츠를 여행 가방에 넣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다 쌌어, 자기. 그가 머리를 말리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보았다. 방금 그 범죄의 증거를 찾아낸 사기꾼의 얼굴. 이상하게도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역겨움과 증오가 치명적인 평온함으로 변모했다. 나는 이제 그의 목줄을 쥐고 있었다. 응, 오빠. 출장용 옷 다 준비해뒀어. 혹시 공식적인 회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제일 좋은 양복도 넣어뒀고. 나는 무미건조하지만 이중적인 의미가 담긴 어조로 말했다. 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내 아내는 똑똑해. 다음 날 아침, 태양은 민준의 추악한 계획을 지지하듯 밝게 빛났다. 그가 예약한 콜택시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슬림핏 셔츠와 선글라스로 한껏 멋을 냈다. 사실은 내일 아침 있을 결혼식 준비를 위한 지방 출장 준비 완료. 그는 현관에 서서 문지방에 서 있는 나를 바라봤다. 나 다녀올게. 일 잘 풀리게 기도해줘. 3일 뒤에 돌아올게. 우리 미뤄뒀던 결혼기념일 축하하자. 그가 이별의 포옹을 청하며 팔을 벌렸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 내일 다른 여자와 결혼 서약을 할 남자의 품에 안겼다. 그의 향수 냄새, 배신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꽉 껴안았다. 아주 꽉. 그리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를 파멸시키기 전 마지막 포옹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조심해서 다녀와, 오빠. 나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 눈은 텅 빈 채 길거리를 향해 있었다. 오빠 프로젝트가 대성공하길 바라. 평생 잊지 못할 서프라이즈를 받게 되길. 민주는 포옹을 풀고 내 마지막 말에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는 서둘러 의심을 떨쳐냈다. 그는 너무 자신만만했다. 당연하지. 잘 있어, 자기야. 그는 손을 흔들고 택시에 탔다. 차는 천천히 우리 집 마당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얼굴의 달콤한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고 집행인의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나는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내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여보세요, 지훈아. 전화가 연결되자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 사람 갔어. 재산 압류, 서류 준비해. 내일 밤 파티에 가자. 토요일 아침은 숨 막히는 정적과 함께 찾아왔다. 평소라면 아침 식사를 하며 TV 소리나 수저 부딪히는 소리로 시끄러웠을 15평짜리 집이 이제는 주인 없는 무덤처럼 고요했다. 민주는 떠났다. 커피 향도 흩어진 신문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짓말도 없었다. 오직 나, 단조롭게 똑딱거리는 시렵바늘, 그리고 내가 통째로 삼켜야 할 쓰디쓴 현실만이 존재했다. 나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내 앞에는 30분 전 뒷마당 창고를 청소하다가 발견한 증거물들이 펼쳐져 있었다. 낡은 신문 더미 뒤에 숨겨져 있던 취급주의라고 쓰인 커다란 골판지 상자. 민주는 내가 먼지 알레르기 때문에 그 창고를 절대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는 틀렸다. 분노는 가장 강력한 항알레르기제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수백 개의 작은 젓갈색 벨벳 상자가 들어있었다. 결혼식 답례품. 나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묵직하고 비싸 보였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작은 크리스털 향수병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병에는 우아한 금색 잉크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민준, 유나 사랑의 기념일, 4월 28일,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 눈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내 눈물은 어제 차 안에서 이미 다 말라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목구멍을 조이는 건조한 고통뿐이었다. 7년 전 우리 결혼식이 생각났다. 우리는 답례품으로 개당 5영원짜리 아크릴 열쇠고리를 나눠줬다. 피로연은 소박했다. 구민회관 다목적실에서 열렸는데 행사 중간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내 화장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행복했다. 민준이 내 곁에 있었기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이제 민준은
내 전세금을 가지고 윤아의 하객들에게 수입 크리스털 향수를 선물하고 있었다. 내가 매일 회사에 도시락을 싸가며 모은 돈, 내가 해진 구두를 새로 사는 대신 꿰매 신으며 모은 돈, 나는 그 향수병을 벽에 던져버렸다. 쨍그랑. 날카로운 유리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톡 쏘는 플로럴 향이 창고 먼지 냄새와 뒤섞여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향기는 좋았지만 내게는 시체 썩는 냄새였다. 썩어 빠진 배신의 냄새, 쓰레기 같은 놈. 나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향해 신음했다. 넌 내 고통 위에서 파티를 열고 있구나. 상자 바닥에서 나는 인조 가죽 표지로 된 두꺼운 책을 발견했다. VIP 방명록. 나는 그것을 거칠게 펼쳤다. 깔끔하게 타이핑된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다. 나는 하나씩 훑어보았다. 그 이름들을 보고 심장이 잠시 멈췄다. 허만수 삼촌, 서아리 이모, 민준의 풋살팀 친구 박 과장, 통장님까지.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첫 페이지, 직계가족란에 적힌 신랑 측 혼주, 이해숙 여사였다. 숨이 가빠왔다. 시어머니 이해숙 여사. 그동안 내가 과일과 무릎 영양제를 사들고 찾아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항상 다정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셨다. 그녀는 항상 말했다. 서연아, 넌 우리 집 복덩이야. 민준이는 너 같은 아내를 얻어서 행운이야.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다. 그 늙은 여자는 자기 아들이 재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들이 바람 피우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그녀는 이 역겨운 연극에 동참했다. 아마 오늘 밤 그녀가 입을 한복도 내 돈으로 샀을 것이다. 나는 책을 세게 닫았다. 쿵 하는 두꺼운 소리가 났다. 세상이 정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내 남편, 시어머니, 심지어 우리 집에 자주 밥 얻어먹으러 오던 민준의 친구들까지 모두가 공모하여 내 등을 찔렀다. 나는 혼자였다. 이 폭풍 속에서 정말로 혼자였다. 나는 벽시계를 보았다. 오후 2시. 5시간 후면 파티가 시작된다. 5시간 후면 그들은 단상 위에 서서 가짜 미소를 지으며 하객을 맞이하고 하루 동안 왕과 왕비가 된 기분을 만끽할 것이다. 나는 일어섰다.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잠시 휘청거렸지만 억지로 바로 섰다. 나는 집 복도에 있는 대형 거울로 걸어갔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여자의 모습이 비쳤다. 헝클어진 머리, 부은 눈, 색이 바랜 낡은 잠옷. 이 여자가 바로 민준이 배신한 여자였다. 지루하고 바보 같고 그저 걸어다니는 ATM 기계로 여겨진 가정주부. 나는 차가운 거울 표면을 손가락 끝으로 만졌다. 이제 그만.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속삭였다. 이 초라한 이서연은 오늘 죽어야 해. 나는 몸을 돌려 깨진 유리 조각과 역한 향수 냄새로 가득한 거실을 떠났다. 나는 침실로 향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침대 위에는 방금 퀵으로 배달된 블랙 벨벳 드레스가 우아하게 놓여 있었다. 칠흑 같은 검은색, 지금 내 마음처럼 어두운 색이었다. 그 옆에는 재산 압류 서류, 불륜 증거 사진, 그리고 지훈이 준비해둔 이혼 소송장이 담긴 두꺼운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봉투를 집어들었다. 두껍고 묵직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시한폭탄이었다. 나는 예쁜 분홍 장미 무늬 포장지를 집었다. 지난달 조카 생일 때 쓰고 남은 포장지였다. 나는 정성껏 그 치명적인 갈색 봉투를 포장했다. 각 모서리를 정확하게 접고 투명 테이프로 흠없이 붙였다. 완성. 내 손에는 이제 아주 달콤하고 아주 순수하고 아주 기만적으로 보이는 선물 포장이 들려 있었다. 마치 민준처럼. 나는 그 선물을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화장품들을 바라봤다. 파운데이션, 파우더, 아이라이너, 젓갈색 립스틱. 나는 클렌징 티슈를 집어들어 기름지고 칙칙한 내 얼굴을 닦았다. 차가운 감촉이 피부를 스쳤다. 잘가, 순진했던 이서연.
나는 얼굴에 프라이머를 바르기 시작하며 중얼거렸다. 오후 4시 30분.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방 안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변신은 시작되었고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띵,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경찰팀, 호텔 주차장에 대기 완료. 내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 기억해, 서연아. 감정적으로 굴지 마. 차갑고, 우아하고, 치명적으로. 그게 쇼타임이야. 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이제 반쯤 변신한 내 얼굴을 거울 속에서 바라봤다. 눈매는 검은색 잉크로 강조되어 매의 눈처럼 날카로워졌다. 걱정 마, 지훈아. 나는 허공에 대고 대답했다. 나 감정적으로 굴지 않을 거야. 난 그냥 선물을 배달할 뿐이야. 나는 젓갈색 립스틱을 집어들어 돌려서 색깔 막대를 올리고 입술로 가져갔다. 붉은색이 타올랐다. 용기의 색, 피의 색. 립스틱 끝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나는 오늘 밤이 민준에게 아주 긴 밤이 될 것임을 알았다. 립스틱 뚜껑이 딸깍하고 닫히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렸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봤다. 거울 속 여인은 더 이상 색바랜 티셔츠에 머리를 대충 묶고 다니던 주부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 여자는 낯설었다. 입술은 신선한 피처럼 새빨갛게 빛났다. 완벽하게 매트한 파운데이션으로 마무리한 피부와 대조를 이루었다. 아이라인은 칠흑같이 짙었고 눈꼬리를 날카롭게 빼서 마치 먹잇감을 낚아채려는 매의 날개 같았다. 시선은 차갑고 공허했지만 날카롭게 꿰뚫는 듯했다. 천천히 나는 화장대 의자에서 일어섰다. 내 몸은 이제 블랙 벨벳 드레스로 감싸여 있었다. 내 몸에 곡선을 밀착하여 감싸는 머메이드 라인의 칠흑 같은 벨벳 드레스였다. 이 드레스는 어깨와 도드라진 쇄골을 드러내는 오프숄더 디자인이었다. 긴 소매는 타이트해서 단정하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다. 나는 허리 부분에 벨벳 원단을 쓸어보았다.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했다. 마치 전투 갑옷을 입은 기분이었다. 이 드레스는 3일 전환도가 거의 다 찬 신용카드로 온라인에서 구매했다. 이 신용카드 명세서는 나중에 민준에게 추가 선물로 건네줄 생각이었다. 나는 몸을 살짝 돌렸다. 드레스의 옆트임은 꽤 높아서 걸을 때마다 오른쪽 종아리가 드러났다. 발에는 7cm 높이의 검은색 스틸레토 힐이 신겨 있었다. 고통스럽지만 오늘 밤 내게 필요한 당당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신발이었다. 갑자기 또다시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무릎이 휘청거렸다. 나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화장대 모서리를 붙잡고 비틀거렸다. 숨이 가빠졌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머릿속 작은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외쳤다. 이서연, 너 지금 내 남편 결혼식에 가려는 거야? 미쳤어. 거기서 넌 산산조각 날 거야. 그가 다른 여자에게 키스하는 걸 보고 울게 될 거야. 가지 마. 그냥 집에 있어. 문 잠그고 전부 잊어버려. 7년 전 결혼식에서 나에게 다정하게 웃어주던 민준의 모습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민준, 내게 첫 케이크 조각을 먹여주던 민준. 눈이 뜨거워졌다. 오른쪽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비집고 나오려 했다. 안 돼. 나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내 목소리가 방벽에 부딪혀 울렸다. 나는 고개를 들고 눈앞에서 손을 빠르게 흔들어 그 눈물이 비싼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를 망치지 않도록 했다. 오늘이 내 결혼기념일인 것조차 기억 못하는 남자를 위해 울지 마. 나는 분노에 찬 속삭임을 내뱉었다. 내 눈물은 저 상간녀 뺨을 적시기엔 너무 비싸.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어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로 폐를 채우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었다. 후, 가슴 속에 소란이 가라앉았다. 약해 빠진 이서연의 모습은 억지로 판도라의 상자 속으로 다시 밀어 넣었다. 이제 굳건히 서 있는 것은 집행관이었다. 나는 서랍 속 보석함을 꺼냈다. 민준이 사준 보석이 아니었다. 그가 준 모든 금부치는 지난달 그가 외면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이미 팔아버렸다. 나는 길게 늘어지는 큐빅 귀걸이 한 쌍을 꺼냈다.
모조품이라 가격은 저렴했지만 나중에 볼룸의 조명 아래에서는 그 반짝임이 진짜 다이아몬드에 필적할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착용했다. 딸랑 귀걸이가 흔들리며 내 목에 닿았다. 차갑고 간지러웠다. 마지막으로 나의 주무기. 나는 분홍 장미 포장지로 쌓인 선물을 책상 위에서 집어들었다. 두꺼운 책만한 크기였다. 그 안에는 남편의 커리어, 명성, 그리고 자유의 파멸이 담겨 있었다. 봉투는 손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가 쌓아온 죄의 무게만큼이나 나는 그 선물을 내가 들고 온 커다란 검은색 클러치백에 넣었다. 아, 나는 방을 나섰다. 내 구두굽 소리가 집의 타일 바닥을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렸다. 망설임 없는 한 여자의 발걸음 소리였다. 집 대문 앞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 낡은 아반떼가 아니었다. 나는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를 예약했다. 오늘 밤 나는 초라한 운전사가 아니라 여왕처럼 등장해야 했다. 주차 공간을 찾느라 애쓰거나 낡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저녁에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로 가주시겠습니까, 사모님? 유니폼을 입은 기사가 내게 문을 열어주며 인사했다. 그는 내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아마 나를 연예인이나 고위 관리로 생각했을 것이다. 네,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하지만 과속은 말고요. 머리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요. 나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차는 어둑해지기 시작한 서울의 도로를 가르며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도시의 불빛들이 어두운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며 추상적인 빛의 선들을 만들어냈다. 나는 뒷좌석에 똑바로 앉아 있었다. 양손은 무릎 위에 포개고 클러치백을 꽉 쥐고 있었다. 가는 도중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 한 통이 왔다. 지훈이 알려준 경찰 잠복팀 번호였다. 저희는 세 곳에 안전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정문, 단상 옆문, 그리고 CCTV 통제실. 당신의 시각적 신호를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목표에게 증거물을 건네는 순간 저희는 움직입니다. 나는 짧게 답장했다. 알겠습니다. 10분 후 도착합니다.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아드레날린이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열차가 가장 높은 지점을 향해 천천히 올라가다가 아래로 곤두박질치기 직전과 같은 감각. 10분은 10년처럼 느껴졌다. 멀리서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의 웅장함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마천루는 황금빛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다. 고급 세단, 제네시스, 벤츠, BMW가 로비 드로보프 구역에 줄지어 있었다. 내 남편은 내 돈을 쓰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는 자신의 불륜을 축하하기 위해 이 도시 최고의 호텔을 빌렸다. 내 차는 천천히 로비줄로 들어섰다. 창문 틈으로 하객들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여성들, 말끔한 양복을 입은 남성들, 그들은 웃고 농담하며 커다란 선물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비극의 무대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어렴풋이 오케스트라로 편곡된 트로트 음악 소리가 열리고 닫히는 자동문 틈으로 새어나왔다.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이러니하게 울려 퍼졌다. 내 차는 중앙기둥 바로 앞에 멈췄다. 기사님이 서둘러 내려 문을 열어주었다. 바로 지금이었다. 나는 몸을 움직여 밖으로 나갔다. 내 날씬한 오른쪽 다리가 로비의 레드카펫을 밟았다. 서울의 밤 공기가 나를 맞았다. 하지만 호텔 로비의 에어컨 바람이 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로비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몇몇 하객들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나는 등을 꼿꼿이 펴고 턱을 들고 무표정한 얼굴을 했다. 블랙스완의 아우라가 강하게 뿜어져 나왔다. 나는 섞이러 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파괴하러 왔다. 나는 그 거대한 회전 유리문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 너머에서 민준과 유나가 단상 위에 서서 자신들의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며 바보처럼 웃고 있었다. 내 손이 클러치백을 쥐었다. 그 안에 날카로운 선물 모서리가 손바닥을 누르는 것이 느껴졌다. 기다려 오빠. 나는 불어오는 밤바람에 속삭였다. 내 귀빈께서 도착하셨어. 회전 유리문이
내 몸을 밀어 호텔 로비로 들여보냈다. 순식간에 경적 소리와 서울의 거리 먼지는 사라지고 차갑고 향기로운 인공적인 정적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신선한 백합향과 그린티 향의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훔친 돈으로 산 사치의 향기. 대리석으로 덮인 긴 복도 끝에 4미터 높이의 그랜드 볼룸 양문이 웅장하게 서 있었다. 그 틈새로 오케스트라, 음악의 베이스 소리와 수백 명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거대한 벌집 속 벌들의 윙윙거림처럼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확신의 찬걸음으로 나아갔다. 내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과 부딪히며 단호한 스타카토 리듬을 만들어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민준의 작은 종말을 향한 카운트다운이었다. 젓갈색 유니폼을 입은 2명의 여성 안내원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방명록과 어제 내가 벽에 던졌던 크리스털 향수 답례품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들 중 한 명, 높게 빗어 올린 머리를 한 젊은 여자가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정중하게 손을 들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실례지만 청첩장을 보여주시거나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명단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상냥하게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감탄과 위압감이 뒤섞인 시선으로 내 모습을 위아래로 훑었다. 내 검은 드레스는 분명 이 파티의 드레스 코드가 아니었지만 내가 풍기는 아우라는 그녀가 단호하게 행동하기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 바로 앞에 멈춰섰다. 나는 미소 짓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본 후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나는 청첩장이 필요 없어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차분했지만 소름이 돋게 하는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나는 박민준 부장님 본사에서 온 특별 손님입니다. 단상에서 직접 전달해야 할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만약 내가 1분이라도 늦으면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 박민준 부장님이 당신을 해고할 겁니다. 그 여자는 숨을 헐떡였다. 직업에 대한 위협은 항상 효과가 있었다. 그녀는 당황한 듯한 동료와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이 더 묻거나 경비를 부르기 전에 나는 이미 안내 데스크를 지나 거대한 문짝 하나를 내 손으로 직접 밀었다. 문이 열리자 소리와 빛의 파도가 나를 덮쳤다. 쾅! 볼륨은 넓고 붐볐다. 천장은 높았고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며 장식되어 있었다. 수백 개의 원형 테이블은 개걸스럽게 식사하는 하객들로 가득했다. 실내 장식은 금색과 아이보리색이 줄을 이루었다. 신선한 수입 장미가 기둥 모서리부터 단상으로 가는 길까지 장식되어 있었다.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리고 역겨웠다. 나는 문지방에 잠시 서서 눈부신 빛에 눈이 적응하도록 했다. 형형색색의 한복과 정장을 입은 하객들 사이에서 칠흑 같은 검은 드레스를 입은 나의 존재는 마치 우유 한 잔에 떨어진 검은 잉크 한 방울 같았다. 눈에 띄고 거슬렸다. 가장 가까운 테이블의 몇몇 하객들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구야? 연예인인가? 왜 검은 옷을 입었지? 문상 온 것 같잖아. 엄청 예쁜데 무섭다. 나는 그들을 무시했다. 내 시선은 정면을 향해 고정되었다. 저 멀리 50미터 길이의 레드카펫 끝에 왕궁처럼 웅장한 단상이 서 있었다. 그들이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더 나아가기 전에 내 눈은 레드카펫 바로 오른쪽 가장 앞줄의 VIP 테이블에 앉아있는 매우 익숙한 인물을 포착했다. 몸에 비해 너무 꽉 끼는 금색 브로케이드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 목과 손목은 싸구려처럼 반짝이는 금 장신구로 가득했다. 그녀는 옆자리 하객과 크게 웃으며 닭다리를 뜯고 있었다. 이혜숙 여사, 내 시어머니. 피가 뜨겁게 끓어올랐다. 내가 그동안 어머님이라 불렀던 그 여자. 지난달 다리가 아프다며 전동 휠체어를 사달라고 조르던 그 여자가 이제 그녀가 배신한 며느리의 피땀으로 마련된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나는 발걸음의 방향을 살짝 틀어 일부러 그 VIP 테이블 가까이로 걸어갔다.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5미터, 3미터, 접시에 닭뼈를 내려놓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아마 어두운 기운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그 늙은 눈이 크게 뜨였다. 닭기름으로 번들거리는 입이 살짝 벌어졌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포크에 찍혀있던 닭고기 조각이 떨어져 접시 위로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더위와 웃음으로 붉게 상기되었던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뺨에 바른 두꺼운 분첩보다 더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완전히 변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보았다. 순수한 공포가 그녀의 눈에 비쳤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딱 걸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일어서려고 했다. 아마 도망치거나 아들에게 소리쳐 경고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무릎에 힘이 풀린 것 같았다. 그녀는 의자에 못 박힌 채 떨고만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테이블을 지나치며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아주 잠깐. 나는 눈에 웃음기 없는 옅은 미소를 짓고는 한쪽 눈을 천천히 찡긋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어머님. 곧 창피함으로 배가 부르실 테니까요. 나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돌처럼 굳어버린 그녀를 뒤로하고 다시 홀중앙 레드카펫의 시작점으로 향했다. 단상 위에서는 번쩍이는 은색 재킷을 입은 사회자가 막 마이크를 높이 들었다. 그의 목소리가 천장에 매달린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네, 하객 여러분. 오늘 밤의 왕과 왕비.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경이로운 커플에게 가장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박민준 군과 최유나 양. 오케스트라 음악이 웅장하게 터져나왔다. 웅장한 로맨틱 곡의 도입부를 연주했다. 스포트라이트가 홀을 빙빙 돌다가 단상으로 집중되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하객들은 환호했다. 사진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다. 그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속에서 나는 레드 카펫 길로 들어섰다. 혼자서 차분하게 치명적으로 나는 군중을 가르며 걸었다. 내 검은 드레스가 레드 카펫을 쓸며 극적인 시각적 대비를 만들어냈다. 박수를 치던 사람들은 내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서서히 손을 내렸다. 시끄럽던 박수 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으로 바뀌었다.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내 발걸음을 따랐다. 무대 위의 사회자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관객을 부추기느라 바빴다. 하지만 민주는 알아차렸다. 높은 단상 위에서 민주는 활짝 웃으며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홀 중앙으로 향했을 때 그의 손짓은 허공에서 멈췄다. 활짝 웃던 미소는 굳어지고 금이 가고 마침내 산산조각 났다. 그가 나를 보았다. 거리는 아직 20m나 떨어져 있었지만 나는 그의 눈알이 거의 튀어나올 뻔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이 검은 드레스를 알아보았다. 이 시선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최악은 그가 내가 가슴에 꼭 껴안고 있는 분홍 장미 무늬 포장지를 알아보았다는 것이다. 나는 볼륨 한가운데 멈춰섰다. 음악은 여전히 울려 퍼졌지만 나와 민준에게는 세상이 고요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사냥꾼과 먹잇감의 시선. 나는 턱을 살짝 들고 그에게 도전했다. 내 발은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한 걸음, 두 걸음. 나는 그의 앞에 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파티는 이제 막 시작됐어, 자기야.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레드카펫 끝과 단상 계단 사이의 거리는 10m 남짓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마치 지옥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는 기분이었다. 홀 안의 모든 시선이 이제 내게 쏠려 있었다. 웅장하게 울려 퍼지던 오케스트라 음악은 서서히 잦아들고 공기 중에 이상한 긴장감을 감지하기 시작한 수백 명의 하객들의 수군거림으로 대체되었다. 무대 위의 사회자, 머리를 매끈하게 빗어 넘긴 젊은 남자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살짝 내렸다. 그의 눈은 지시를 구하듯 나와 민준 사이를 오갔다. 이것이 행사 이벤트의 일부인가? 아니면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인가? 단상의 옥좌 위에서 민준은 방금 귀신이라도 본 사람 같았다. 방금까지 환하게 빛나던 그의 얼굴은
이제 종이처럼 새하얘졌다. 식은땀이 이마에 모공에서 스며 나와 그가 바른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녹여내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무대 옆 경호원들이 서 있는 쪽을 향했다. 나는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경호원들에게 소리 없는 말을 형성했다. 저 여자 쫓아내. 하지만 어두컴컴한 구석에 서 있던 경호원들은 그의 다급한 신호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오히려 왕국의 여왕 같은 자신감을 뽐내며 걷는 검은 드레스의 여자를 넋을 잃고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아니면 내 너무나 위압적인 아우라 때문에 행동하기를 주저했을지도 모른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무대로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바로 내 적이었다. 유나. 그 젊은 여자는 그녀의 어리석은 순진함과 넘치는 자신감으로 민준의 팔을 툭 쳤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에 서린 공포를 보지 못했다. 그녀가 본 것은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깔끔하게 포장된 선물을 든 세련되고 아름다운 여자뿐이었다. 물질주의적인 유나의 눈에 나는 돈의 상징이었다. 나는 두둑한 축의금을 주러 온 부유한 사교계 친구였다. 오빠, 저 사람 누구야? 진짜 예쁘다. 유나가 꽤 큰 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미소는 눈이 가늘어질 정도로 활짝 피었다. 오빠 VIP 클라이언트야? 이런 귀한 손님이 오는데 왜 말 안 했어? 민주는 얼어붙었다. 혀가 굳었다. 그는 내 아내야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공포가 목구멍을 꽉 막았다. 기다리다 지친 유나는 오히려 열정적으로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언니, 이쪽으로 오세요. 어서 올라오세요. 그녀가 한복에 달린 클립온 마이크를 통해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가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기다리던 귀빈이 온 줄 알고 정중하게 다시 박수를 쳤다. 민준의 파멸로 가는 길이 이제 그의 새 아내에 의해 활짝 열렸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주 옅게 내 발이 단상의 첫 번째 계단을 밟았다. 쿵, 두 번째 계단. 무대를 오르는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헛된 7년의 결혼 생활에 무게를 등에 짊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마음은 가벼워졌다. 나는 더 이상 아래에 있지 않았다. 나는 이제 그들과 같은 높이에 섰다. 아니, 더 높이. 나는 무대 바닥에 도착했다. 매우 밝은 스포트라이트가 얼굴을 바로 비춰 눈을 살짝 찡그리게 했다. 아, 이 무대는 스티로폼 꽃 장식으로 감싼 지옥처럼 뜨거웠다. 유나가 바로 두 걸음 앞으로 나와 나를 맞았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강렬한 제스민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오랜 친구처럼 볼에 입을 맞추며 포옹하려는 듯 양팔을 뻗었다. 안녕하세요, 언니.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녀는 일부러 꾸민 듯한 애교 섞인 목소리로 상냥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눈은 내 품에 안긴 선물을 짙게 쳐다봤다. 나는 그녀가 내민 손을 차갑게 바라봤다. 나는 응하지 않았다. 포옹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녀의 손이 고통스러운 몇 초 동안 어색하게 허공에 떠 있도록 내버려뒀다. 유나의 미소가 흔들렸다. 그녀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는 시선을 유나의 어깨 너머로 돌려 그녀 뒤에 돌처럼 굳어 서 있는 민준을 향해 바로 꽂았다. 민준은 떨고 있었다. 비싼 바지 속에 무릎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단상 의자 등받이를 잡고 있었다. 숨은 넷으로 던져진 물고기처럼 가팠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 나와 내 남편 유나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무대 위 어색한 상호작용에 지휘자가 당황하여 오케스트라 음악이 멈췄다. 수천 개의 눈이 숨을 죽였다. 심지어 식탁의 수저 소리마저 멈췄다. 나는 민준 바로 앞에 섰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한 뼘밖에 되지 않았다. 공포로 새까맣게 변한 그의 동공에 비친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입에서 희미한 술 냄새가 났다. 아마 아까 무대 뒤에서 신경을 안정시키려고 와인을 조금 마셨을 것이다. 천천히. 나는 분홍 장미 포장지로 쌓인 선물을 들어 올렸다. 달콤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독이 든 선물. 안녕, 민준 오빠.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했다. 너무나 부드러운 목소리. 지방 출장은 어땠어? 순조로웠고 민주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의 목골대가 모래 같은 침을 삼키며 위아래로 움직였다. 내 안에 그가 소리 없이 중얼거렸다. 내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입모양뿐이었다. 우리 옆에 서 있던 유나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갑자기 남편을 얼어붙게 만든 긴장감에 민준을 보다가 나를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오빠, 이 언니 알아?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 나는 유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초점은 오직 내 먹잇감에게만 맞춰져 있었다. 나는 땀으로 차갑고 축축한 민준의 오른손을 잡았다. 나는 그 선물을 그의 손바닥에 올려놓고 마치 축복을 내리듯 그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봉투는 주인을 바꿨다. 그 무게는 이제 민준의 몫이 되었다. 나는 얼굴을 그의 귀에 가까이 가져갔다. 코가 그의 단단한 턱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미친 듯이 뛰는 그의 목의 맥박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터질 것 같았다. 나는 단상 의자 옆 작은 테이블에 놓인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켜지는 않았다. 아직은 나는 그저 그것을 꽉 쥐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하객들은 듣지 못하고 유나도 듣지 못했지만 민준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려 퍼진 속삭임. 축하해, 오빠. 이 봉투 안에는 네가 팔아버린 내 자존심보다 더 비싼 게 들어있어. 나는 얼굴을 뒤로 빼고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열어봐, 오빠. 이번에는 옆에 서 있는 유나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정상적인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 열어. 내 예쁜 아내가 우리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애원했다. 공포의 눈물이 눈가에 고이기 시작했다. 안 돼. 제발 안 돼. 그의 시선이 절망적으로 외쳤다. 왜, 오빠. 창피해. 나는 조롱하는 어조로 물었다. 갑자기 참을성 없고 궁금해진 유나가 힘없이 늘어진 민준의 손에서 선물을 낚아챘다. 아, 민준 오빠, 왜 이렇게 꾸물거려? 내가 열게. 유나가 이 긴박한 상황에서 너무나 어리석게 들리는 명랑한 목소리로 외쳤다. 혹시 차키나 수표가 들어있을지 누가 알아? 민주는 깜짝 놀랐다. 그는 선물을 다시 뺏으려 했다. 안 돼, 유나, 안 돼.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졌지만 너무 늦었다. 길고 분홍색 매니큐어를 칠한 유나의 손톱이 이미 포장지를 거칠게 찢고 있었다. 쫙,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는 볼룸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경찰 로고와 비밀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두꺼운 갈색 봉투가 튀어나왔다. 이제 갈색 봉투는 유나의 손에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예쁜 분홍 장미무늬 포장지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짓밟힌 시든 꽃잎처럼 무대 바닥에 흩어졌다. 대한민국 경찰의 금색과 검은색 삼태극 로고가 봉투 왼쪽 상단에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비밀 법률 문서라고 쓰인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마치 유나의 손가락 피부를 태울 듯한 뜨거운 기운을 뿜어내는 것 같았다. 유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깔끔하게 그린 그녀의 눈썹이 거의 맞닿을 뻔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봉투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다. 이것은 수표가 아니었다. 땅 문서도 아니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연애 편지도 아니었다. 이게 뭐야?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다. 오빠, 왜 경찰 로고가 있어? 클라이언트가 준 선물이라고 했잖아. 민준은 귀신에게 목이 졸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창백하지 않고 잿빛이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에서 쏟아져 내려 그의 비싼 신랑 예복깃을 적셨다. 그의 눈은 튀어나올 듯 공포에 질려 그 봉투를 쳐다보고 있었다. 유나야, 이리 줘. 민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그의 손이 뻣뻣하게 뻗어 봉투를 잡으려 했다. 그거
그거 잘못 온 거야. 회사 서류야. 이리 줘. 읽지 마. 민준의 움직임은 거칠고 다급했다. 그는 거의 봉투를 낚아챌 뻔했다. 하지만 내가 더 빨랐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민준과 유나 사이에 몸을 위치시켰다. 마이크를 쥔 내 오른손이 올라갔다. 엄지손가락으로 온 버튼을 눌렀다. 삑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가 거대한 스피커에서 울려 퍼져 볼륨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막았다. 뷔페 테이블의 유리잔들이 떨렸다. 정적은 순식간에 깨졌다. 아까까지만 해도 수군거리던 홀 안의 모든 관심이 이제 무대 위의 드라마에 완전히 집중되었다. 뺏지 마, 민준 씨. 내 목소리가 수천 와트의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증폭되어 울려 퍼졌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묵직하고 위험 있었다. 공포에 질려 찍찍거리는 민준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당신, 새아내가 읽게 둬. 그녀는 알 권리가 있어. 아니, 그녀가 입고 있는 저 아름다운 드레스의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하객들은 깜짝 놀랐다. VIP석의 시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는 것이 보였다. 입이 떡 벌어졌다. 유나는 민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봉투를 옮기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여자로서의 직감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의 눈에 서린 공포와 내 눈에 치명적인 평온함을 보았다. 읽어봐요, 유나 씨. 나는 마이크를 통해 부드럽게 명령했다. 안에 있는 종이를 꺼내요. 크게 읽어줘요. 오늘 밤 공짜밥 먹는 하객들도 자신들이 뭘 축하하고 있는지 알게. 유나의 손이 떨렸다. 망설이며 예쁘게 매니큐어 칠한 그녀의 손가락이 봉투 안에 내용물을 꺼냈다. 스윽, 세 뭉치의 두꺼운 종이가 나왔다. 첫 번째 장은 수억 원의 숫자에 노란색 형광펜이 칠해진 은행거래 내역서였다. 두 번째 장은 경찰 고소장이었다. 세 번째, 가장 두꺼운 것은 재산 압류 결정서였다. 유나의 눈이 종이에 적힌 글씨를 한 줄 한 줄 훑었다. 처음에는 은행 용어들에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지만 이내 그녀의 눈은 액수와 거래 내역 설명에 고정되었다. 유나 웨딩 플래너 5천만 원 이체. 유나가 한복의 클립온 마이크에 잡힌 희미한 목소리로 읽었다. 계속해요. 나는 재촉했다. 보석 구매, 청담 주얼리 2,500만 원.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쳐다봤다. 오빠, 이게 누구 돈이야? 오빠가 프로젝트 보너스 받았다고 한 날이잖아. 민준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야, 유나야. 저거 다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나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믿지 마. 민준이 마이크 없이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넓은 홀에 묻혀버렸다. 나는 작게 웃었다.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 그 웃음소리는 매우 섬뜩했다. 조작. 나는 비꼬듯 물었다. 유나 씨, 붉은 도장이 찍힌 마지막 장을 펴봐요. 유나는 그 종이를 거칠게 넘겼다. 문서 제목을 읽고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재산 및 증거물, 압류 통지서, 경찰 고소장 번호에 의거하여. 유나는 더듬거리며 읽었다.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다. 가정 내 횡령 및 문서 위조 범죄 혐의에 따라 범죄 수익금으로 구매한 모든 자산은 국가에 의해 압류되어 피해자인 이서연 씨에게 반환될 것임을 통지합니다. 유나는 읽기를 멈췄다. 종이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천천히 펄럭이며 무대 바닥에 내려앉았다. 정적, 완전한 정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압류된다고. 그녀가 공허하게 속삭였다. 나는 마이크를 다시 입술에 가까이 댔다. 맞아요, 유나 씨. 압류돼요.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드레스, 내 전세금이에요. 하객들이 먹고 있는 그 케이터링, 당신 남편이 내 서명을 위조해서 빼돌린 내 아버지 유산이고요. 당신 손가락에 그 다이아 반지. 나는 유나의 약지를 가리켰다. 유나는 그 반지를 마치 벌레가 감겨있는 듯 혐오스러운 눈으로 쳐다봤다. 그거 증거물이에요, 아가씨. 나는 날카롭게 말을 이었다. 곧 경찰이 회수하러 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말해서 이 호화로운 파티, 이 잘생긴 남편,
그리고 그가 약속한 부유한 삶 전부 다 꽝이라는 거죠. 당신은 방금 파산하고 곧 전과자가 될 사기꾼과 결혼한 거예요. 유나의 얼굴이 급격하게 변했다. 혼란에서 부정으로, 그리고 폭발적인 분노로. 그녀의 도자기 인형 같던 얼굴에 금이 갔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숭배하던 눈빛은 사라졌다. 완전히 사기당했다고 느낀 물질주의적인 여자의 살기 어린 눈빛으로 바뀌었다. 오빠, 유나가 당거렸다. 당신 성공한 사업가라며, 전처가 당신 돈 뜯어먹었다며, 강남에 있는 그 고급 빌라 당신 거라며. 민준이 뒤로 물러섰다. 두 손을 방어적으로 들었다. 내 말 먼저 들어봐, 유나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돈은 있어. 나중에 또 생길 거야. 내 프로젝트가. 거짓말. 유나가 비명을 질렀다. 유나의 비명은 날카롭게 울려 퍼져 귀를 찢을 듯했고 볼륨의 정적을 깨뜨렸다. 이 사기꾼아. 유나가 히스테릭하게 외쳤다. 그녀는 손에 든 커다란 장미 부케를 집어들어 있는 힘껏 민준의 얼굴을 내리쳤다. 퍽! 장미 꽃잎이 공중으로 흩날렸다. 민준은 뒤로 비틀거리다 단상 의자에 부딪혀 넘어졌다. 나 가난하게 살기 싫어. 나 거지 같은 남편 두기 싫다고. 유나는 자신의 정성껏 빗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다. 머리에 꽂은 티아라가 비뚤어졌다. 눈물이 마스카라를 번지게 해. 그녀의 얼굴은 우는 삐에로처럼 끔찍해 보였다. 내 청춘 돌려내. 내 자존심 돌려내. 이거지 같은 놈아.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수많은 휴대폰 카메라가 높이 들려 이 파멸의 순간을 녹화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디스코 조명처럼 번쩍였다. 아래에 있던 시어머니는 의자에서 쓰러져 기절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모든 시선은 무대를 향해 있었다. 그 혼란 속에서 나는 무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 메신저로서의 내 임무는 끝났지만 진짜 처형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나는 눈꼬리로 볼륨 옆문을 보았다. 직원 통로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제복을 입은 두 명의 건장한 남성이 경찰 장비를 완벽히 갖추고 단호하게 들어섰다. 그 뒤에는 지훈이 안경을 고쳤으며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다. 경찰 중 한 명의 허리춤에는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쇠수갑이 새로운 주인을 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유나의 분노를 피하며 일어나려 애쓰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3시 방향을 봐, 오빠. 나는 마이크 없이 속삭였다. 하지만 우리의 증오의 텔레파시를 통해 그가 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당신 VIP 픽업 서비스가 도착했어. 경찰의 육중한 전투화가 나무 단상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마치 사형을 선고하는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유나의 히스테릭한 울음소리와 하객들의 웅성거림을 잠재웠다. 갈색 제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관은 웃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무표정했으며 누구라도 길을 죽게 만드는 권위를 뿜어냈다. 그들 뒤에는 지훈이 한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여유롭게 걸어왔다. 마치 올해 가장 떠들썩한 결혼식 습격 현장이 아니라 공원을 산책하는 것 같았다. 유나에게 밀려 넘어진 후 막 일어선 민준이 뒤를 돌아봤다. 그의 눈에 제복을 입은 그 모습들이 들어왔다. 그의 동물적인 본능이 그를 지배했다. 이성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다. 안 돼, 안 돼, 말도 안 돼. 민준이 횡설수설했다. 그는 몸을 돌려 단상장식 뒤쪽으로 도망치려 했다. 두꺼운 배경 천 사이로 틈을 찾아 주방문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오늘 아침 당당하게 작별 인사를 하던 남자는 이제 집주인에게 들킨 시궁쥐처럼 허둥지둥 달아나고 있었다. 그의 비싼 신랑 예복이 장식못에 걸려 팔 부분이 찢어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모든 것을 계산해 두었다. 뒤커튼 너머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 한 명이 나타나 바로 민준을 덮쳤다. 어디 가십니까? 경찰이 민준의 팔을 등 뒤로 꺾으며 조롱하는 투로 물었다. 난 잘못 없어. 이건 함정이야. 민준은 발버둥치며 허공을 찼다. 서연아, 이서연,
이 사람들한테 말해줘. 이건 그냥 장난이라고. 우리 결혼기념일 서프라이즈잖아. 그치? 나는 무대의 가장자리에 조용히 서서 가짜 동정심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앞에서 올라온 제복 경찰 2명이 이제 그의 위치에 도달했다. 그들 중 어깨에 금색 계급장이 달린 한 명이 허리춤에서 금속 물체를 꺼냈다. 그 물체는 스포트라이트 빛을 받아 차갑고 끔찍한 빛을 반사했다. 수갑 박민준 씨. 경찰이 망설임 없이 체포 절차를 큰 소리로 낭독했다. 당신을 업무상 횡령,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장 번호 LPB 454만 2024에 의거하여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 돼. 민준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도살당하는 짐승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철컥. 금속이 잠기는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렸다. 그 차가운 쇠고리가 이제 위조문서에 서명하는데 사용되던 민준의 두 손목에 단단히 채워졌다. 끝났다. 민준은 힘이 풀렸다. 다리가 더 이상 몸을 지탱하지 못했다. 그는 경찰의 발 아래 붉은 카펫이 깔린 무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울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겁쟁이의 공포의 눈물이었다. 그의 옆에서 남편이 흉악범처럼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본 유나는 다시 폭발했다. 그 젊은 여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결혼 반지를 약지에서 뽑아냈다. 내 돈으로 산 그 반지를 거친 동작으로 그녀는 무릎 꿇고 있는 민준의 얼굴에 그 반지를 던졌다. 이 사기꾼아. 유나가 소리쳤다. 침이 사방으로 튀었다. 내 싸구려 반지나 가져가. 너랑 결혼한 거 후회해. 후회한다고. 유나는 여전히 그 광경을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는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양팔을 벌리고 카메라를 향해 음악 세상을 향해 외쳤다. 나 이혼할 거야. 오늘 당장. 내가 저 인간 버리는 거야. 나는 피해자야. 사기당했다고. 유나는 울부짖으며 머리에 꽂은 비녀를 뽑아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완벽했던 화장은 공포의 가면처럼 번졌다. 그녀는 단상에서 뛰어내려 하객들을 밀치고 군중을 뚫고 그 저주받은 건물에서 빠져나가려 했다. 이 시간 전에 결혼한 남편을 버리고 이제 그 무대에는 나와 무릎 꿇은 민준, 그리고 경찰들만 남았다. 경찰관이 민준의 팔을 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세요.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 민준은 강제로 끌려갔다. 그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콧물이 흘렀으며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매우 처참했다. 비싼 베이지색 예복은 더럽고 찢어지고 구겨져 있었다. 그들이 나를 지나쳐 그를 끌고 갈 때 민준은 있는 힘껏 버텼다. 그는 나를 돌아봤다. 그의 시선은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 차 애원하고 있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심하게 떨렸다. 자기야, 나 좀 도와줘. 나 내 남편이잖아. 우리 7년 동안 함께 했잖아. 저 사람들이 나 데려가게 두지 마. 나 변할게. 약속할게. 내 돈 다 갚을게. 제발 고소 취하해줘. 서연아. 제발. 그는 수갑 찬 손으로 내 검은 드레스 자락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경찰이 그를 막았다. 나는 한때 내 우주의 중심이었던 그 남자를 바라봤다. 예전에는 그가 슬퍼하지 않도록 무엇이든 했을 것이다. 예전에는 그를 위해 내 목숨도 바쳤을 것이다. 하지만 내 앞에 무릎 꿇은 이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내 삶을 갉아먹은 기생충일 뿐이었다. 나는 몸을 살짝 숙여 눈물과 땀으로 젖은 그의 얼굴에 내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틀렸어, 오빠. 나는 그의 심장을 직접 꿰뚫는 차가운 속삭임을 내뱉었다. 내 남편은 지금 부산으로 출장 간 성실한 남자야. 그는 우리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 반면에 당신은 그냥 그 사람 얼굴을 닮은 도둑일 뿐이고. 나는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경찰을 보았다.
데려가세요, 경위님. 쓰레기는 제가 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경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주는 단상 계단을 거칠게 끌려 내려가며 다시 울부짖었다. 이서연, 어떻게 네가? 이서연, 그의 비명이 홀 전체에 울려 퍼져 수백 쌍의 눈에 공짜 구경거리가 되었다. 하객들은 자발적으로 길을 터주어 경찰이 신랑을 데려가도록 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감탄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혐오의 눈으로, 조롱의 눈으로 보았다. 심지어 민준이 지나갈 때 바닥에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다. 꼴 좋다. 잘 가라. 더러운 돈이나 처먹어라. 폼은 재면서 실은 도둑놈이었네. 조롱이 빗발쳤다. 사회적 심판은 형법보다 더 빠르고 잔인하게 작동했다. 나는 밝은 조명 아래 단상 꼭대기에 홀로 서 있었다. 나는 멀리서 점점 작아지는 민준의 등을 보았다. 로비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순찰차를 향해 볼륨 문 밖으로 끌려나갔다. 지훈이 단상 계단을 올라와 내 옆에 섰다. 그는 깨끗한 하얀 손수건을 내밀었다. 다 끝났어, 서연아.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이겼어. 나는 그 손수건을 보고 이젠 텅 비어버린 출입구를 바라봤다. 민주는 사라졌다. 유나는 도망쳤다. 이 파티는 완전히 망했다. 하지만 달콤해야 할 승리의 순간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민준을 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의 7년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지훈의 손수건을 받지 않았다. 대신 손에 여전히 켜져 있던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하객들을 바라봤다. 그들은 집에 가야 할지 아니면 계속 밥을 먹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다. 나는 이 연극의 막을 완벽하게 내려야 했다. 공연에 방해가 된 점 사과드립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내 목소리는 다시 차분하고 품위 있게 들리며 홀을 장악했다. 마음껏 식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사양 마시고 제 돈으로 전부 계산 완료됐으니까요. 나는 그 마이크를 무대 바닥에 내려놓았다. 툭. 그리고 나는 몸을 돌려 군중에게 등을 보이고 무대 뒤편 문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은 가벼웠다. 내 검은 드레스가 우아하게 펄럭였다. 나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내 손이 출구 손잡이에 닿는 바로 그 순간 내 뒤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달려오는 것을 들었다. 누군가 갈라진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이서연. 나는 멈췄다. 지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경찰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나는 살짝 고개를 돌렸다. 헝클어진 금색 한복을 입은 늙은 여자가 단상 계단 아래에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눈물이 두꺼운 화장을 녹여내리고 있었다. 이혜숙 여사, 내 시어머니. 그녀의 손이 분노와 수치심 사이에서 떨리며 나를 가리켰다. 입술이 심하게 떨렸다. 내가 이혜숙 여사가 숨을 헐떡이며 침침거렸다. 내가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악독한 며느리야. 이 악마 같은 것. 나는 비스듬히 미소 지었다. 지훈의 예상이 맞았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은 결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틀리셨어요, 어머님.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악마가 아니에요. 저는 그저 어머님 아들 통장의 저승사자일 뿐이에요. 나는 문을 열고 무대 뒤 어두운 복도로 걸어 나갔다. 이제는 유령의 집처럼 느껴지는 볼륨에 울려 퍼지는 시어머니의 히스테릭한 비명을 뒤로하고 무대 뒤 복도는 좁고 축축했으며 쉬기 시작한 케이터링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났다. 벽은 더 이상 반짝이는 대리석이 아니라 대충 흰색으로 칠해진 칙칙한 콘크리트였다. 내가 방금 파괴한 가짜 화려함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었다. 건물 안의 소란스러운 소리, 시어머니의 히스테릭한 비명, 하객들의 조롱, 그리고 경찰의 고함 소리가 이제는 내가 방금 닫은 두꺼운 철문에 막혀 희미하게 들렸다. 여기, 이 조용한 복도에는 오직 내 발소리뿐이었다. 따각, 따각. 리듬이 느려졌다. 더 이상 아까처럼 분노에 차서 쿵쿵거리지 않았다. 발이 아팠다. 이 7cm 스틸레토 힐이 고문하기 시작했다.
나는 잠시 멈춰 차가운 벽에 기대고 긴 숨을 내쉬었다. 폐에서 나온 공기는 뜨거웠고 폭발했던 아드레날린의 잔재를 함께 실어날랐다. 몸이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억지로 쥐어짠 용기의 후유증 때문이었다. 끝났어, 서연아.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내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서 희미하게 울렸다. 나는 하이힐을 벗어 왼손에 들었다. 맨발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았다. 정말 기분 좋았다. 땅에 발을 딛는 느낌. 나는 비싼 드레스가 바닥 먼지를 쓸게 내버려 둔 채 복도 끝직원 출구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이 드레스는 제 역할을 다했다. 출구문이 열리자 서울의 밤바람이 나를 맞았다. 도로 위의 경적 소리와 오토바이 배기음이 정직한 음악처럼 들렸다. 안에서 들리던 위선을 반주하던 오케스트라 음악보다 훨씬 나았다. 어둑한 VIP 주차 구역에 지훈이 이미 우리가 빌린 세단 보닛에 기대서 있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하얀 연기가 공중으로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내가 맨발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는 담배를 버리고 발로 비벼 껐다. 기분이 어때? 내가 다가서자 지훈이 짧게 물었다. 그는 나를 동정의 눈으로 보지 않고 생사를 건 싸움에서 막 이긴 동생을 보는 오빠의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았다. 공허해. 나는 앞 좌석에 앉으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오랫동안 삼켜왔던 독을 방금 다 토해낸 기분이야. 시원하지만 쓰라려. 지훈은 나지막이 웃으며 운전석에 탔다. 넌 방금 내 몸의 썩은 부분을 잘라낸 거야. 당연히 아프겠지. 하지만 그게 네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었어. 차 엔진이 부드럽게 으르렁거렸다. 우리는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나는 사이드미러를 보았다. 민준을 태운 경찰 순찰차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아마 경찰서로 가는 길에 절반쯤 갔을 것이다. 유나는 글쎄 아마 길가에서 울고 있거나 빌린 전화로 부모님께 전화하고 있겠지. 재산은 어떻게 돼? 나는 지나가는 거리를 보며 물었다. 안전해. 지훈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의 눈은 길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준이 타던 팰리세이드는 아까 주차장에서 압류됐어. 유나 웨딩 플래너 계좌는 오늘 오후 5시에 수사관 명령으로 동결됐고 유나가 끼고 있던 보석도 증거물로 확보했어. 내게 돌아오기까지 몇 달 걸리겠지만 법적으로 승리는 이미 우리 손에 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돈은 돌아올 것이다. 내 전세금 아버지의 유산. 하지만 민준과 함께 잃어버린 7년의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법원도 잘못된 사람에게 낭비한 젊음을 되돌려줄 수는 없었다. 나는 차 대시보드를 열어 물티슈를 꺼냈다. 거칠게 입술을 닦았다. 강렬했던 젓갈색이 티슈로 옮겨가고 창백한 내 본래의 입술색이 드러났다. 눈에 날카로운 아이라인을 지워 뺨 주위가 검게 번졌다. 그 블랙 스완의 가면을 벗었다. 무섭고 잔인했던 여자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졌다. 진짜 이서연, 지친 이서연, 상처 입은 이서연. 하지만 자유로운 이서연이 남았다. 30분 후 차는 우리 집 대문 앞에 멈췄다. 15평짜리 집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현관등이 켜져 있지 않았다. 민준이 오늘 아침 떠나기 전에 켜는 것을 잊었거나 아니면 애초에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같이 들어가 줄까? 지훈이 제안했다. 아니,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나는 부드럽게 거절했다. 모든 것 고마워, 지훈아. 푹 쉬어. 내일 이혼 서류 정리 시작하자. 문 꼭 잠그고 지훈의 차가 멀어질 때 나는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다. 주변은 조용했고 이웃집 정원에서 나는 귀뚜라미 소리만 들렸다. 나는 집 문을 열었다. 딸깍. 하루 종일 닫혀있던 방의 냄새가 나를 맞았다. 나는 거실 불을 켰다. 형광등 불빛이 방을 가득 채우며 오늘 아침 내가 벽에 던졌던 답례품 향수병 조각들을 비췄다. 액체는 이미 말라붙어 벽에 희미한 얼룩을 남기고 향기는 시큼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가방과 신발을 소파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왔다. 천천히 그 유리 조각들을 쓸었다. 사각사각 쓰레받기 안에서 유리 조각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명상처럼 들렸다. 조각 하나하나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 유리 조각과 함께 나는 민준에 대한 기억을 버렸다. 그가 내게 청혼했던 기억. 버렸다. 결혼 첫 해에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비를 맞았던 기억. 버렸다.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것이라던 그의 달콤한 약속의 기억. 버렸다. 이제 바닥은 깨끗했다. 나는 침실로 걸어갔다. 킹사이즈 침대가 한 사람이 쓰기에는 너무 커 보였다. 하지만 오늘 밤,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외롭지 않았다. 나는 온전히 나 자신을 소유한 기분이었다. 더 이상 내 옆에서 잠자는 거짓말은 없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마음을 갉아먹던 의심도 없었다. 나는 옷장을 열었다. 민준의 옷들이 아직 깔끔하게 걸려 있었다. 내일 나는 그 모든 것을 보육원에 기부하거나 아니면 태워버릴 것이다. 내일 내 기분에 따라 확실한 것은 이 집에서 그의 흔적을 깨끗이 지울 것이라는 점이다. 나는 침실 창가로 다가가 활짝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하늘에는 초승달이 밝게 빛나고 수천 개의 별들이 장난스럽게 깜빡였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어 자유의 공기로 폐를 가득 채웠다. 상쾌했다. 아주 상쾌했다. 나는 왼쪽 가슴을 더듬었다. 심장이 평온하게 뛰고 있었다. 리듬이 규칙적이었다. 7주년 결혼기념일 축하해. 이서연. 나는 밤바람에 속삭였다. 올해 최고의 선물은 남편과 함께 순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그 신성한 땅을 밟을 자격이 없는 남편에게서 떠나는 것이야.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치유의 눈물이었다. 긴 가뭄 끝에 내리는 비처럼 먼지를 씻어내고 새싹을 틔우는. 나는 미소 지었다. 상처를 감추기 위한 가짜 미소가 아닌 진심 어린 미소. 내 인생은 이제 막 0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내 통장은 잠시 비었을지 모르지만 내 자존심은 온전했다.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낸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여자다. 내일 아침 나는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혼자서 새 아파트 계약을 알아볼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행복과 나의 미래는 더 이상 길 잃은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숙의 비밀 구독자 여러분. 서연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웁니다. 진심은 비싼 것이므로 값싼 사람에게서 그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자산은 다시 살 수 있지만 낭비된 시간과 진심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독립적이고 현명한 여성이 되십시오. 당신의 연인을 사랑하되 머릿속에 이성의 공간을 남겨두어 그가 배신했을 때 당신이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대신 당신이 굳건히 일어서서 우아하게 복수하고 고개를 높이 들고 떠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기억하세요. 최고의 복수는 폭발적인 분노가 아니라 그 사람 없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의 강인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진숙의 비밀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알림벨을 켜두시면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인생 드라마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강인하게 버티시고 그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빼앗게 두지 마세요.